나는 끌려가는 동안 쭉 반항했다. 이것은 나로서는 새로운 사건이었고 배시와 에보트에게 나쁜 인상을 더하게 한 사태가 내게 내려진 것이다. 사실 나는 다소 정신이 돌았던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프랑스 사람들의 말만 따나 내 정신을 잃고 있었다. 순간적인 반항이 이런 이상한 징벌을 받게끔 되어버렸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어느 반항하는 노예처럼 자포자기가 되어 무슨 짓이든 해보려고 마음먹게 되었다. 에보트, 얘 두 팔을 잡아요. 미친 고양이 같다. 저런 변이 있나. 하녀는 외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에어 아가씨. 도련님을 때리다니. 은인의 아드님인데. 아가씨의 젊은 주인이에요. 주인이라고? 어떻게 해서 내 주인이란 거야? 내가 하인이란 거냐? 아니, 넌 하인보다도 못해. 자기 치레를 못하니까 말이야. 거기 앉아서 자기 잘못이나 생각해봐요. 이제 그들은 리드 부인이 지시한 방에 나를 데려다가 걸상 위에 내동댕이 쳤다. 나는 충동적으로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으나 네 개의 손이 곧 나를 붙잡았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으면 묶어버릴 거야. 배시가 말했다. 에보트, 당신 양말 데님 좀 빌려줘. 내 거는 이 애가 금방 끊어버릴 테니. 에보트는 당장 필요한 끈을 마련하려고 굵은 다리에서 양말 데님을 풀려고 했다. 묶을 준비와 그것이 뜻하는 또 하나의 굴욕이 내 흥분을 다소 가라앉혔다. 그거 풀지 말아요. 법석 떨지 않을 테니. 나는 소리쳤다. 그것을 보증하느라고 나는 앉은 자리를 두 손으로 꽉 붙들었다. 정말 발악해선 안 돼? 배시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얌전해진 걸 확인하자 그녀는 나를 붙잡고 있던 손을 늦추었다. 그리고 배시와 에보트는 팔짱을 끼고 내 정신이 온전한지 어쩐지 내 얼굴을 은근히 그리고 의심쩍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전엔 이 애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배시가 하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런 소질이 있었어요. 하는 하녀의 대답이었다. 가끔 마님께 이 애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마님께서도 나와 마찬가지 생각이시던데요? 앙칼진 애예요. 그 나이에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애는 난 처음 봤어요. 배시는 대꾸하지 않았으나 얼마 있다가 내게 말했다. 아가씨는 리드 부인의 신세를 지고 있는 걸 알아야 해요. 부인이 아가씨를 길러주는 거야. 만일 마님께서 아가씨를 쫓아내면 양육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거야. 나는 이 말에 대꾸할 아무런 건더기가 없었다.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다. 바로 내가 철이 들어서의 첫 기억은 모두 이런 말과 같은 것뿐이었다. 내가 더부살이라는 비난은 내 귀에 희미한 노랫소리처럼 들렸다. 몹시 괴롭고 가슴 아픈 말이긴 했지만 그 뜻은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 에보트가 말참견을 했다. 그리고 마님이 친절하셔서 자신의 애들과 함께 아가씨를 길러주신다고 해서 아가씨가 이댁 아가씨들이나 리드 도련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해선 안 돼요. 머지않아 이댁 자제분들은 부자가 되지만 아가씨는 무일 뿐이야. 고분고분 이 집 자제분들의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것이 아가씨 처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아가씨를 위해서지.
배시는 사납지 않은 음성으로 덧붙였다. 좀 쓸모있고 쾌활한 사람이 되도록 명심해야지. 그러면 이 댁에서 살게 되지만 심술을 마구 부리고 난동을 피우면 마님께서 쫓아낼 거야. 그뿐인가요? 하고 에보트는 말했다. 하느님께선 그런 아이를 벌하셔요. 한참 심술을 내고 있을 때 갑자기 저의 목숨을 앗아가실 거예요. 배시, 내버려 두고 가요. 난 도무지 저런 마음보는 싫단 말이야. 에어 아가씨, 혼자서 남아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저 굴뚝에서 무슨 악기가 내려와서 잡아갈지도 몰라요. 둘은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그고 가버렸다. 이 붉은 방은 여분으로 비워둔 방으로 사람이 자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이 게이츠헤드 저택에 손님이 들이닥쳐 이 집 전체가 숙박에 사용될 필요를 느낄 때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붉은 방은 이 저택에서 제일 넓고 제일 웅장한 침실의 하나였다. 마호가니의 육중한 기둥으로 받쳐진 침대에는 진홍색의 비단 장막이 드리워져 방 한가운데 신전처럼 놓여 있었다. 언제나 덧문이 닫혀져 있는 두 개의 창문에는 같은 진홍색의 꽃무늬를 놓은 장막이 드리워져서 창문을 반쯤 덮고 있었다. 침대 발치에 놓인 테이블도 진홍색 천으로 덮여있고 벽은 얼핏 보아 분홍색을 띤 듯한 연한 황갈색이었다. 옷장, 화장대, 의자들은 검게 윤이 나는 오랜 마호가니로 되어 있었다. 이런 짙은 사면의 색깔 속에서 침대에 쌓여진 침대요와 흰 마르세이 유산의 침대보가 아주 희게 빛나고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 가까이 놓인 앞에 발판이 달린 안락의자도 역시 침대에 못지않게 희었다. 보아하니 푸르스름한 옥좌처럼 여겨졌다. 좀채 불을 지피지 않아 방 안은 냉랭하고 어린이 방과 부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조용했다. 또 별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았기 때문에 장엄한 기운조차 감돌았다. 식모만 토요일마다 들어와 일주일 동안 소리 없이 쌓인 먼지를 거울과 가구에서 닦아낼 뿐이었다. 그리고 어쩌다가 리드 부인이 옷장의 어느 비밀 서랍에 든 물건을 조사하러 오곤 했다. 그 속에는 양피지에 적힌 여러 가지 서류며 보석함이며 죽은 남편의 초상화 등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이라는 이 말에는 이 방의 비밀, 이 방이 호화스러우면서도 쓸쓸함을 지니고 있는 마력이 들어있는 것이다. 리드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9년이 된다. 그가 임종을 한 것도 시체가 정식으로 안치된 것도 이 방에서였다. 여기에서 장의사 인부들이 운구를 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슬픈 이별의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방에 자주 들어오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배시와 매서운 에보트가 나를 못 박아버린 자리는 대리석 벽난로 가까이에 있는 나지막한 터키식의 기다란 오토먼 의자였다. 침대는 내 앞에 서 있었고 오른쪽에는 높고 검은 옷장이 있었다. 옷장은 그 나무판의 광택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는 희미하고 쇠잔한 광선을 받고 있었다. 왼편에는 몽땅 가리워진 창문들이 있었고 창문과 창문 사이에 놓여진 커다란 경대는 침대와 방의 장엄함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문을 잠그고 갔는지 어떤지를 잘 몰랐다.
그래서 몸을 움직여볼 용기가 나자 일어나 가보았다. 아, 역시 교도소보다도 엄중하게 잠겨져 있었다. 돌아올 땐 경대 앞을 지나쳐야만 했다. 그것에 이끌린 내 시선은 저도 모르게 거기 비친 경대 속을 살피었다. 실감이 나지 않는 환상적인 공허가 그 속에서 점점 차가워져 가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거기에 어둠을 점찍는 창백한 얼굴과 팔을 가진,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한 가운데 공포에 빛나는 눈을 하고 나를 응시하는 이상한 아이의 모습이 진짜 유령처럼 보였다. 배시가 저녁이면 들려주던 얘기에 자주 나오는 적막하고 고사리 우거진 황무지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길 저문 나그네의 눈앞에 나타난 조그만 유령의 하나로 생각되었다. 나는 내 의자로 돌아왔다. 그 순간 나는 미신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홀리지는 않았다. 나의 피는 따뜻했고 반항적인 노예의 기분은 그냥 벅찬 힘으로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이 외로운 광경에 기가 꺾이기에 앞서 지난 일에 대한 회상이 갑자기 밀려오는 걸 막아야 했다. 존 리드의 갖은 횡포와 그의 여동생들의 거만한 냉대, 그의 어머니의 내게 대한 징후, 하인들의 편애, 이 모든 것이 마치 혼탁한 우물 속의 더러운 찌꺼기처럼 나의 어수선한 마음속에 떠올랐다. 왜 나는 언제나 고통을 받고 위협을 받아야 하나? 죄를 뒤집어쓰고 영원히 비난을 받아야 하나? 왜 나는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없을까?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 보람이 없을까? 고집이 세고 이기심이 강한 일라이자는 사람들에게 돋보였다. 사나운 성질에 몹시 잔악하고 몰아대기 잘하는 심술궂은 행동의 조지아나는 어디서나 응석을 부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불그스레한 볼, 물결치는 금발머리가 그녀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눈 감아주게 하는 성 싶었다. 존으로 말하면 비둘기의 목을 비틀거나 새끼 공작을 죽이거나 개를 양에게 내놓아 물리게 한다든가 온실의 포도를 따거나 제일 소중히 여기는 화초의 순을 분질러버려도 누구 하나 벌을 주기는커녕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또 자기 어머니를 할멈이라고 불렀다. 때로는 자기 자신과 같은 어머니의 거무스레한 살갗을 저주하고 어머니의 말 같은 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명주옷을 찢어 망쳐놓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귀염둥이였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날그날의 의무를 다하려고 힘을 다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장난꾸러기며 귀찮고 셀쭉하게 자라고 엉큼한 애라고 불리워졌다. 아까 존한테 얻어맞고 넘어져 다친 머리는 아직 쑤시고 피가 흘렀다. 무턱대고 존이 나를 패도 누구 하나 꾸짖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더 한층 이유 없는 폭행을 피하려고 그에게 대항했다고 해서 나는 모두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억울해 하고 내 이성은 일시적이나마 고통의 흥분으로 어른다운 힘을 얻어 외쳤다. 이성에 못지않게 자극된 결단력도 견딜 수 없는 압박에서 모면하려는 마치 도망치는 것과 같은 묘한 수단을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그것이 효과가 없을 경우엔 단식으로서 죽음을 취하라고 선동했다. 그 음산하던 날 오후, 내 영혼은 얼마나 놀랐던가. 머리는 얼마나 혼란하고 마음은 얼마나 반항심에 차 있었던가. 또 암흑과 무지막지 속에서 얼마나 마음의 투쟁이 벌어졌던가. 그칠 줄 모르는 정신적 의문. 왜 나는 이다지도 고통을 겪어야 하나. 나는 이 의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오랜 시일이 지난 지금에야 나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았다. 나는 게이츠헤드 저택에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리드 부인이나 그 집 아이들이나 그의 신복 하인들과 나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사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자기들 중에 누구와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자를 다정하게 대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었다. 이질 분자는 기질이나 재능이나 취미에 있어서 그들과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줄 수 없고 기쁨을 줄 수 없는 무용지물인 것이다. 그들의 대우에 격분과 그들의 의견에 멸시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백해무익한 존재인 것이다. 만일 내가 쾌활하고 명랑한 데다가 무관심하고 방정하며 예쁘게 생긴 말괄량이라면 비록 더부살이에 의지할 데 없다 할지라도 리드 부인은 내가 있는 것을 다소 만족스레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좀 더 우정 있는 친절로서 나를 대해 주었을 것이다. 하인들도 나를 아이들 방에 가두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햇빛은 붉은 방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 후 4시가 지났고 구름이 뒤덮인 오후가 스산한 황혼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비가 층층다리의 창문을 줄곧 두드리는 걸 나는 들었다. 그리고 집 뒤 숲에선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몸은 점점 돌처럼 식어가고 용기도 차차 줄어들었다. 버릇처럼 된 굴욕감과 자기의욕과 절망이 사라져가는 노여움의 잿불 위에 흥건히 내려앉았다. 모두 나를 우악스럽다고 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나는 굶어 죽는다는 것밖에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그것은 확실히 죄악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채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게이츠헤드 교회의 성당 밑에 있는 지하실 납골 땅이 적당한 목적지일까? 들리는 말엔 그 납골 땅에 리드 씨가 매장되었다고 한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리드 씨를 회상하고 두려움에 쌓인 채 생각에 잠겼다. 리드 씨에 대한 기억은 없었으나 그분은 내 외삼촌이라는 것과 내가 아직 어린 고아였을 때 그분이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과 임종 때 리드 부인에게 나를 그녀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다짐받은 일을 나는 알고 있었다. 리드 부인은 아마 그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녀의 성격으로는 가능한 한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뒤로 그녀와는 인연이 끊어지고 혈통이 다른 회방꾼을 어찌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어린이의 양친이 되어주겠다는 내키지 않는 맹세에
얽매여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더구나 마음에 들지도 않는 딴 사람이 자기 가족 속에 오래도록 침투해 있는 꼴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무척 골치 아픈 일임에 틀림없었으리라.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리드 아저씨가 살아계셨더라면 나를 귀여워해 주었으리란 걸 의심하지 않았다. 조금도 의심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흰 침대와 어스름에 잠긴 벽을 바라보며 또 가끔 은은히 빛나는 거울에 시선을 주며 앉아있을 때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들은 얘기가 생각나기 시작했다. 즉 그들은 임종하는 마당에서 유언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덤 속에서도 안정할 수 없어서 위선자를 벌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복수를 해주려고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그래서 리드 아저씨의 혼이 자기 누이 동생의 아이가 학대를 받는 것이 괴로운 나머지 교회의 납골당이나 아니면 죽은 사람들이 있는 미지의 세계를 빠져나와 이 방에 내 눈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눈물을 씻고 울음을 참았다. 내가 마구 울어대면 나를 위로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혹은 어둠 속에서 후광을 띤 얼굴이 튀어나와 이상한 동정심으로 나를 덮치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위안이 되는 것이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힘을 다해 이런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다. 굳세지려고 애썼다. 눈 위에 머리카락을 떨치고 고개를 들어 대담하게 어두운 방 안을 둘러보려고 했다. 그 순간 벽에 한 가닥의 빛이 빛났다. 덧문 틈새로 스며드는 달빛이 아닌가 하고 나는 자문했다. 아니다. 달빛이면 머물러 있을 텐데 그건 움직였다.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 빛은 천장으로 옮겨갔다가 내 머리 위에서 흔들거렸다. 지금 같으면 그 빛이 아마 잔디밭을 걸어오는 어느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 등불빛이었으려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의 내 마음은 두려움에 떨고 신경이 불안에 휩쓸려 있었기 때문에 휙 지나간 빛은 저승에서 오는 망령의 사자라고 생각했다. 가슴이 마구 두근대며 머리가 점점 화끈거렸다. 어떤 소리가 귀에 가득 찼다. 내 귀에는 퍼덕이는 날갯소리같이 들렸다. 무엇인가가 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이 쥐어들고 숨이 막혔다. 참을 수가 없었다. 문으로 달려가 필사적으로 자물쇠를 흔들어댔다. 바깥 복도를 달리는 발소리가 다가오고 쇠가 열리며 베시와 에보트가 들어왔다. 에어 아가씨, 어디 아파요? 베시가 말했다. 무척 소란도 피우네. 아, 지겨워. 에보트가 소리쳤다. 내놔줘요. 제발 어린이 방으로 가게 해줘. 나는 외쳤다. 왜 그래? 어디 다쳤니? 아니면 뭘 봤니? 다시 베시가 물었다. 그래, 불빛을 봤어. 유령이 오는 줄 알았어. 나는 이때 베시의 손을 꽉 붙들었으나 베시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일부러 악을 쓴 거야. 밉살스럽다는 듯이 에보트는 내뱉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질러요? 아파서 그런다면 용서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불러들이려고 그랬지 뭐야. 그 잔꾀가 뻔해.
왜들 야단이냐? 근엄한 다른 소리가 들렸다. 리드 부인이 모자끈을 펄펄 날리고 요란스레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내며 복도를 걸어왔다. 에보트, 배시, 내가 제인 에어를 직접 만나볼 때까지 이 애를 붉은 방에 그냥 놔두어야 한다고 일렀을 거야. 마님, 제인 아가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배시가 변명을 했다. 그냥 내버려둬. 대답은 이뿐이었다. 자, 배시의 손을 놔라. 그런 방법으로 풀려 나올 순 없어. 알겠지? 난 잔꾀를, 특히 어린애의 잔꾀를 싫어해. 나는 잔꾀는 별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줄 의무가 있어. 1시간만 더 여기 있거라. 정말 순종하고 조용히 있으면 내보내줄 테야. 아주머니 살려줘요. 용서해주세요. 못 견디겠어요. 무슨 딴 방법으로 벌을 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죽을 거예요. 조용히 해. 이렇게도 야단을 떨다니 불쾌하기 짝이 없다. 물론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조숙한 연극장이로 보였을 것이다. 그녀는 진정으로 나를 독살스러운 신경질과 비굴한 마음과 위험천만한 이중 성격의 혼합물로 보았던 것이다. 배시와 에버트가 가버린 뒤 나의 미친 듯한 몸부림과 야단법석한 울부짖음에 당황한 리드 부인은 벼란간 나를 밀어넣고 아무 말도 없이 자물쇠를 잠가버렸다. 나는 부인이 옷자락을 끌며 사라져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가버린 뒤 나는 곧 정신을 잃은 모양이었다. 모든 것이 무의식 속에 잠겨버렸다.